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2,500선 아래로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하면서 700선마저 위태로워 보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신저가 다시 썼습니다.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 일부 개별주들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답답한 흐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아프지만 지금부터 원인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은 떨어지면 저희가 또 파이팅 있게 네. 인사는 크게.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견됐는데 이렇게까지 낙폭이 클 줄 몰랐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장도 그렇고요.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기준이 됐죠.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핵심에 지금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도 어제 뭐 한 9%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일단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트럼프 관련주들이 없는 건 아닌데 수혜주들이 있죠. 나름 이제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시장에는 수혜주가 많고 네. 우리나라에는 수혜주가 너무 적다. 근데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피해주기 때문에 지수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도 근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트럼프 후보일 때 트럼프 당선자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선거에서 이기면 코스피 지수가 2,500 정도까지는 밀리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오늘 2,500을 깨버리더라고 이틀 만에. 네. 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도 한 55,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더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측보다 항상 더 초과돼서 오버슈팅, 매도도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거래 대금도 거의 한 19조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물론 이제 지금 뭐 코인 시장이 거의 뭐 20조 이상 뭐 거래가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사실은 대체 자산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또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미국 시장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수급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투매가 좀 나온 것도 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환율도 뭐 1,400원 이상, 뭐 종가로는 1,403원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보면 야,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공포감이 좀 들기 시작하는 네. 그런 하루였다. 이제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월요일 한번 맞고 화요일 또 맞고 지금 이틀을 맞았는데 사실 그러면 저는 이럴 때가 오히려 이번 주 정도면은 생각보다 바닥을 좀 빨리 잡으려는 건가 이번에는 8년 전에는 한 천천히 빠졌습니다. 8년 전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트럼프가 1차로 당선되고 나서 집권일기 그때 집권이 처음 이제 승리했을 때 그때는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제 트럼프가 안 된다고 네. 얘기했을 때였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다 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 그날 폭락 이후에 그 다음날 오히려 급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4주 동안 계속 흘렀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되게 재미없었고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급등을 하면서 이거를 사실은 전 떨어졌던 낙폭을 한 방에 회복을 했거든요. 한 주만에. 주봉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뭐 그나마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8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 이제 학습 효과 지금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 아직 시행 안 했는데 이미 다 미리 겁먹고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을 너무 크게 했구나라고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12월 정도가 되는 게 맞다. 왜 그때도 그러면 12월 달에 왜 올랐냐라고 가만히 보면 내각이 구성되고 뭔가 이제 그 정부 요직에 들어갈 사람들이 구성되는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트럼프의 정책이 강한 말들이 이렇게 완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붙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지금은 삼성전자가 개별적인 악재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파는 부분인 거고 여전히 코스피도 대한민국을 파는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신용으로 많이 샀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삼성전자 바닥이라고 사셨던 분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빠지니까 겁먹고 다 파는 거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도 같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같이 힘든 장 이은복 팀장님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일단은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커진 탓에
코스피가 2,500선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의 또 2기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와 그리고 이제 고관세 기조가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많이 위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뭐 엔비디아나 뭐 기술주들의 좀 하락세로 인해서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의 그런 기술주의 약세가 또 반영이 됐고요. 그 지수 하락을 좀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또 불장이 또 시작이 되면서 수급이 약간 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국내 증시의 하락 압박이 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거래량 꽤 됐어요. 네. 이게 들어오는 물인지 빠져나가는 썰물인지 사실 후자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냉정하게 보면 국장에 투자할 이유가 점차 사라진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2016년 1기 때 그때도 11월 초였죠. 그때도 보면 사실 힐러리 그날 장중에 이제 투표함이 열릴 때마다 장중 변동성이 엄청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네. 생생히 납니다. 제가 지점에서 계속 새로고침하면서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결국은 트럼프가 됐지만 그날 음봉이 세게 나긴 했었어요. 그날도. 네. 근데 아랫꼬리 달고 되게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자체가.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이후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2016년에 당선이 됐지만 2017년, 18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했던 18년 여름부터 뭔가 조정이 나오면서 2018년 10월 달 한 달 동안 그때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이 한 25% 빠졌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닭이 지수가 25%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은 반토막나게 사실 수두룩했었죠. 그때 당시에 신용계좌가 많이 빠졌던 걸로 제가 깡통 계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게 아직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2018년 하반기만 사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다 먼저 빠지고 있는 거고 그때의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른 것처럼 지금은 약간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일단 시장에 매기가 많이 없는 게 일단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거래대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많이 터진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쨌든 간. 이게 뭐 투매가 나와서 나오는 거래대금이든 네. 뭐 일단은 뭐 들어오는 거래대금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투매로 매도하는 느낌이 오늘 후반부에 굉장히 강하긴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투매가 좀 나와야 이제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 매매 행태를 보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선물, 코스닥 선물 상관없이 별로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환율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들 싹 사가지고 주가 올라가고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환율 정상화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 차익과 환 차익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하는 구간이거든요.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 상태인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이른 상황입니다만 과거 통계자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대선 이후 최근에 한 5번의 대선 통계를 보면 특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와 관련된 공약과 관련된 주식들이 한 4, 5개월 정도 강했던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미국 주식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혜주를 찾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미국 주식을 바로 팍 사버리면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의 수혜주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리고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이제는 대체 자산이라는 아주 어차피 투기성 코스닥에는 일부 투기성 자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투기적인 자금이라고 하면 좀 불확실성 어차피 기대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어차피 가상화폐 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어차피 위아래 변동폭 크고 수익을 크게 낸다, 크게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가상화폐를 갈 수밖에 없는 성격의 자금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은 사실 조금 더 쉽지 않은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종목들의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는 종목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들을 지금 계속 이제 코스닥 기업들 이제 마지막 하고 있지만.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오늘 뭐 특히 바이오 같은 회사들, 실적이 크게 영향받지 않는 바이오 회사들도 오늘 유별나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네. 결국은 심리가 좀 많이 망가진 상태다. 그러려면 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다만 오늘 저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발목 이하 정도까지는 왔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많이들 전화 왔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지점에서 마지막 3시 넘어가면 다 오늘 담보 부족 계좌들 막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 매매도 꽤 나왔다고.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담보 부족 계좌들 처리하시느라 아마 오늘 3시, 뭐 2시 반부터 엄청 바쁘셨을 건데 오늘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많이 나왔어요. 어제도 많이 나오고 오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체감적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을 때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면 그 근처가 바닥 언저리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건희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막판에 좀 매도 오버슈팅인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올지, 왜냐면 지금 신용잔고가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예전에 뇌관으로 작용을 했었던 CFD 계좌들도 뭐 일부 레버리지 크게 쓰신 분도 있지만 증권사들마다 규제를 좀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10배씩 누구나 10배씩 쓸 수 있는 계좌들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신용이 터질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자신감을 잃은 게 가장 먼저고 오늘 뭔가 좀 느낌적으로 뭔가 다 주식을 싹 팔고 미국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항상 무서운 게 쏠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쏠림에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구간은 버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수급, 뭐 실적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져봤었을 때 오버슈팅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데서 나오는 과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우리가 지금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년 전의 패턴을 보면 초반에 이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횡보를 보였다가 갑자기 급등해버려서 금방 회복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자칫 또 이거에 다 휩쓸려서 미장이나 코인이나 이런 데로 갔다가 그 회복 타이밍을 우리가 또 놓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주식하다 보면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 뭐 또 내가 그런 얘기, 또 그렇게 반복될까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서는 저도 증권사에 오래 근무하면서 고객분들한테 지금은 팔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항상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이제 팔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에 팔고 나갔어야 된다. 네.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주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분들이니까 네. 분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일단은 코스피 지수 PBR 자체가 0.8배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미 지금 0.88배 뭐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데 장부가치 이하 아닙니까 그러면? 예, 장부가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한 0.9배 선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게 코스피의 보통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 근데 과매도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과매수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지수는 그래도 약간 보수적이니까 저는 한 2,500선 정도면은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오늘 좀 2,500을 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수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반등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주는 조금 그냥 좀 이렇게 시장을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큰 수급 정도만 보시면서 그냥 좀 멀리 좀 떨어져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얼마를 빠졌네. 이게 지금 이 종목에 무슨 악재가 있을까? 물론 개별 악재가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개별 악재보다는 그냥 분위기의 흐름이 안 좋아서 거래량 없이 빠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뭐 거래가 하루에 뭐 5만 주 이렇게 거래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0%씩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5만 주 거래되는 종목이 한 10만 주 던져버리니까 그냥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네. 밑으로 그냥 흐르는 거거든요. 거래 없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의미가 없는 하락이고 올라오게 되면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비관하시기보다는 갖고 계신 거 좀 잘 지키고 계시면 한번 반등 나올 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셔야 된다. 내가 지금 팔아갖고 어디 또 저 고점에 있는 걸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하면 또 역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타이밍을 보시고 좀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은복 팀장님은 언제쯤 진정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연도까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완료가 되긴 했지만, 트럼프 이제 당선인의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또 좀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제 완전히 출범이 되고 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나 그리고 이제 뭐 암호화폐 쪽 관련 섹터들이 또 다시 한번 또 강세를 이끌면서 국내 증시에 이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섹터별로 좀 살펴볼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대형주들 약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는 계속 좀 부침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어제와 오늘 이어서 꽤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섹터 업황 전반적으로 문제냐? 꼭 그렇게만도 보여지지 않는데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죠. 뭐 엔비디아 뭐 오늘 좀 네. 어제 좀 조정 받긴 했지만 그렇죠. 예, 여전히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을 좀 포장하려다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입장, 제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바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결국은 내려가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 가격에는 많은 것들이 아마 함축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쭉 체크하면서 보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뭔가 최소 5천억 정도 당일 기준으로 최소 5천억 정도는 사줘야 뭔가 의미 있는 쌍바닥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바닥에 단초가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줘야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사실 그때 금투세 이제 폐지에 대한 그 이제 의견이 나온 날, 그 나온 날도 사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시 외국인들은 금투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아직은 전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마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대형주 모두는 어쨌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다시 이제 2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오히려 조금은 그때 가면 좀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압축해서 우리가 8년 전에 그 경험을 지금 압축해서 뭔가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이제 좀 취임해서 이제 내년으로 좀 넘어가면 사실 좀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섣불리 바닥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가 꼭지 맞추는 게 어려운 것처럼 바닥 맞추는 것도 어렵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좀 테크니컬적으로 결국은 거래량들을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그나마 밀렸어도 많이 터진 게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삼성전자, 제가 뭐 개별 종목단에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을 잘 보지는 않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쭉 살펴보면 그래도 한 5천억 순매수가 들어와야 뭔가 의미 있는 바닥에 대한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바닥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은 바닥이 어딘지를 미리 네. 점찍을 필요가 없죠. 필요는 네, 없다. 이은복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번에 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도 지금 이제 5세대가 조만간 뭐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리스크로 또 트럼프 당선인의 또 리스크가 삼성전자의 또 주력 사업 부문이 반도체 칩스법, 그다음에 IRA,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또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거나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내외 환경도 현재 좋지도 않고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실적도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도 크게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외국인들의 뭐 강력한 또 순매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판단을 좀 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 같고, 올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그런 시기 때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건희 팀장님,
이건희 대표님, 저 왜 삼성전자 기조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팔까? 그러니까 물론 성장성에 대한 의문, HBM에 대한 뭐 부정적 이슈 다 있겠지만 환율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새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지금 오늘 1,400원 넘었으니까 싸졌죠 많이.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 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세요? 환율도 삼성전자가에서 계속 매도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추세적인 하락 환율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 한국 경제가 별로 안 좋다라는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국을 매도한다라고 치면 삼성전자를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주가라는 게 올라가려면 환율이 지속적으로 조금 강세를 이제 띄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환율이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또 논란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샀을 때가 가장 또 비쌀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엔 좀 주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 개별적인 이슈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지난 이제 8월이죠. 8월까지 납품하겠다고 했던 HBM3E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이번 IR에서는 뭐 조만간에 납품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그 약속을 못 지킨 게 사실은 가장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수율 문제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고 있지만 근데 지금 오늘 뭐 좋은 보도들도 많이 나왔죠. 뭐 3를 뭐 328단 같은 경우를 지금 뭐 엔비디아에 곧 납품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또 하나는 뭐 HBM4 차세대 모델이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쪽으로 지금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다 지금 예정입니다. 그럴 거다라는 예정. 지금 근데 시장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뭘 했느냐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시장은 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뭐 중국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다 갖다 붙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약속대로 이행이 된다라는 거를 시장이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수급이 개별 기업 단위 그렇고 한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 계속 하향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매력이 없다라고 느끼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빠지고 있는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는 독일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업들의 내부적인 정책,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은 국내도 지금 뭔가 좋은 주식시장을 이끌 만한 자금이 들어오게 할 만한 호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뭐 요인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부분,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뭘 엄청나게 잘 알아서 판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외국인들이 저점을 만들고 또 고점도 외국인들이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하셔서 지금 또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게 결국에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마누라까지 바꾼 하이닉스가 승자다. 네, 되게 좋은 비유를 그때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라는 이건희 회장이 예전 그 멘트를 같이 빗대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아요? 하이닉스는 분명 HBM에서 여전 시장 리딩 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계획이 다 잡혀져 있고 완판 상태 아닙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또 역시나 AI 뭐 버블론 나오면서 또 내년에는 HBM도 이제 공급이 너무 이제 과하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제 뭐 리포트라던가 뭐 기사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그냥 아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시장 리밸런싱이다라는 대형주 단에서는 그 성향이 굉장히 많이 강합니다. 이 구간이 마무리가 되고 사실 지금 중국도 경기 부양을 했고 사실 이번 경기 부양이 조금 약했다라는 평가도 좀 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중국을 관세로 공격하느냐의 대비용으로 실탄을 남겨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외국인들이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은 뭔가 아시아권에서의 자산 배분이 완벽하게 또는 지금 말씀드렸던 건 외국인들은 지금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 크게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 보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실 쉽게 말하면 상황이 조금만 변하거나 또는 너무 과하게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분명히 들어올 때가 됐을 겁니다. 지금 뭐 미국 10년 국채 금리도 다행히 조금 이제 안정화되어가는 국면이고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보여주는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변동성들이 점차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완화될 겁니다. 분명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한국 시장도 예, 좀 특유의 조금 오버슈팅, 매도 오버슈팅, 매수 오버슈팅이 잦게 나오는 한국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거의 버티실 분들은 다 버티셨기 때문에 하이닉스 포함입니다. 대형주 포함. 지금은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은 버티셔야 되는 구간 아닐까. 다만 이제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궤를 좀 달리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하고 대형주 장세가 와버리면 소형주들은 아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대형주부터 굵직굵직한 것부터 사겠죠. 코스닥에서도 큰 주식들 위주로 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섣불리 너무 소외주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 정말 극단의 뭐 소외주들이거든요. 시가총액 1000억 언저리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네. 그런 종목들은 뭐 매매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당연히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소형주들은 정말 소액으로만 또는 리스크 관리하는 선에서만 하시고 하이닉스가 됐든 전자가 됐든 네. 계속 말씀 똑같습니다. 네. 버티시는 구간이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수 자체가 2,500 밑으로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형주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대형주를 둘러싼 전반적인 거시 환경이 뭐가 있을까? 나라 밖 이슈도 있지만 국내 이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투세에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금투세에 연관된 상법 개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 또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이런 환경들이 좀 바뀌게 된다면 하나의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건희 대표님. 예. 일단 뭐 상법 얘기 좀 많이들 하시는데 네. 금투세 폐지가 됐는데 왜 주식시장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되면 예.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직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제 당론이 결정돼서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반등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트럼프 악재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금투세 가지고 뭐 주가가 뭐 올라갈 거였으면은 뭐 그게 진작에 했겠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세금을 안 낸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다들 오케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상법 개정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법 개정의 가장 핵심은 상법 자체가 뭐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업들의 이제 경영자의 의무 중에 보면 회사를 위해서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사의 충실 의무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그 회사 기업을 위해서라고 얘기돼 있는데 이게 주주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크다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이제 주식회사들인데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이익을 같이 대변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사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싹 바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아직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야당이 발의를 하고 또 여당이 또 반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인데 뭐 항상 이게 줄다리기를 하죠. 금투세 폐지하는데도 우리 폐지 그거 결정하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올해 내내 지금 얘기하다가 결국엔 11월 달이 다 돼서 결정이 됐는데 10월 그러면 이것도 상법도 그럼 빨리 될 거냐? 안 되겠죠. 많은 네. 찬반 경론이 오고 가는 와중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전경련에서 반대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는 현재 부정적인 입장을 예. 나타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이익 집단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힘을 실어줘야 사실은 이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조금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답답한 주변 환경의 모습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을 하면서 이런 전쟁들을 빨리 종식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주들이 좀 주목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은복 팀장님,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현재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농업과 인프라가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후 복구를 위해서 농기계랑 그다음에 건설 장비, 인프라 구축 자재 등이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과 그다음에 자원을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현재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농업 기계화가 필요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국의 또 트랙터랑 그다음에 콤바인 등 첨단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재건 섹터 중에서 농기계의 전망도 좀 저는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주 그 기대와 실체가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뭐 대통령과 또 돈독한 관계를 돋보이면서 별도의 재건과 관련된 협약도 체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펼쳐질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사리 예측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상과 기대만 갖고선 지금 재건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 보통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예상과 기대만 갖고 움직이는 종목 주식들 한마디로 테마주잖아요. 뭐 테마주로 네. 분류할 수 있겠죠. 사실 테마주입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서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막상 실제로 종전이 선언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서 종전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중재해서 정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국 기업들한테도 과연 콩고물을 나눠줄 수 있을까? 또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죠. 사실 미국에도 유명한 농기계 회사들 있고요. 뭐 트랙터 회사들 있고 대부분 회사들 많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말 그대로 테마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굳이 찾으시자라고 하면 실제로 미국이든 또는 유럽이든지 간에 해외에 수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은 숫자가 말 그대로 찍히는 기업들, 수출 이제 좀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상한가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사실 적은 돈으로도 언제든지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죠. 물론 이 종목을 잘 사서 오늘 매매를 하셨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 노려볼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마 그 변동성이 또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특히 만약에 내일 다시 뭐 제약바이오가 다시 주도주의 지위로 올라간다거나 반도체가 이제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온다거나 뭐 어느 한 특정 섹터가 특히나 코스닥의 굵직한 섹터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오늘 재건주들은 또 급락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자금이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거기다가 가상화폐라는 엄청난 대체에 투자할 곳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풍선 효과입니다. 한쪽이 눌리면 올라가고 한쪽이 빠져야 그 한쪽이 내려가야 올라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섹터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모든 섹터가 시장을 다 붉게 물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하셔가지고 종목들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건주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섹터가 뭐 테마라고는 하지만 되게 광범위해요. 건설도 있죠, 기계도 있죠, 뭐 방산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 건설주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로템 다 사실 재건주로 묶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전 재건주는 다 파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냉소적으로 얘기하실 줄 몰랐지만 네, 일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원래 부동산 시행하시던 분이잖아요, 그죠? 네. 부동산 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자였죠. 네. 네. 그걸로 큰 돈을 버신 분인데 이번에 당선될 때 지금 왜 지금 테슬라가 급등하고 있냐? 돈을 제일 많이 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요직도 하나 준다고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금권 선거가 용인되는 국가죠. 네.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에 가려서 다른 분들이 안 보일 뿐이지 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관련된 업계 건설사라든지 관련된 지금 농기계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존 디어는 후원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엔 돈 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아주 좋은 먹거리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트럼프의 성격상 그거를 돈 낸 만큼 나눠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를 돈으로 지원했던 거는 사실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돈 썼는데 왜 한국한테 일거리를 주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가져올 텐데 물론 그거에서 우리나라가 일부 뽀찌를 받아먹 약간 좀 그런 표현을 자제해 죄송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의 일부 이제 그 하청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건설 기계를 일부 판다든지 일부 농기계를 팔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메인이 되긴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선인 신분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게 안 나올 테니까 종전도 안 될 거고 그러면 이 사이에 매매 정도만 해보시면 좋다. 뭐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제가 여기다 이제 저 같으면 그냥 다 판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매매하실 분들은 또 열심히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그 전에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 안에서도 뭐 그나마 이제 다른 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건설 기계라든지 뭐 아니면 일부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DLENC 같은 경우는 또 그 SMR이랑도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본업이 없이 그냥 단순히 뭐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뭐 종목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뀝니다.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정전되고 나면 거기 선거 다시 치러야 되고요. 정부 내각 자체가 아예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만나고 있는 분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섣불리 전망이 좋다고 해서 재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해서 뛰어들었다가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재건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비전 발표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뭐와 관련된 거였냐면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비스들을 본격적으로 내놓겠다.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때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네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은복 팀장님 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AI와 관련된 합작법인 소식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네. 일단 네이버의 또 사우디 합작법인 설립과 또 디지털 트윈 공간 및 AI 기술 협력은 이제 미래 스마트 시티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확보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과 기술 개발을 이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이버의 상승세는 이제 오늘도 3%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에도 상승세가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참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들,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참 고난의 행군이었지 않습니까? 뭔가 AI를 내놓고도 구체적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성과물을 내지 못했어요. 오픈 AI나 구글 같은 곳에 경쟁력이 밀린다는 평가 속에서 주가도 좀 부침을 겪었는데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맨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AI와 관련된 기능들, 서비스들 비전 내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뭔가 AI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작년에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 네이버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역시나 이런 걸 보면 결국은 큰 기업들이 가장 먼저 성과도 나오고 주가 흐름도 나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빨간색을 보여준 게 네이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많이들 비교하실 텐데 이제 네이버가 사실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잘 설명해 주셨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아마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의외로.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의외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후속 기사들이 앞으로는 아마 좋은 기사들만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계속 사실 안 좋은 기사들만 계속 나오고 올라갈 때는 좋은 기사들만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네이버는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가 이런 그림을 사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저는 네이버는 매우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비전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AI 브리핑 같은 것들, 그다음에 쇼핑에 접목하는 AI 쇼핑, 소위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AI를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접목시키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도전 과제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맞아요. 일단 흥미로운 과정 아닙니까?
저는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그러니까 AI 관련된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좀 연구 개발비도 좀 늘리고 앞으로 이제 오늘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이제 매출의 일정 부분을 계속 지금 R&D 예산에 넣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당장 지금 하이클로바 X가 생각보다 별론데 챗 GPT 쓰다 보니까 이건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제 AI 기술이라는 자체가 기존의 이제 어떤 그런 플랫폼에 스며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이게 AI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스며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네이버입니다. 뭐 지식인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영상 서비스도 관련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는 참 좋은 주식이고 좋은 회사인데 지금 너무 지금 그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 메타 같은 기업들 보다가 이거 보니까 지금 되게 초라해 보이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AI 가속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2개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지금 그래도 시도하고 있는 회사고 갖고 있죠. 예, 네, 거대 언어 이미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지금 그동안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들 이런 빅데이터들을 다뤄본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네. 카카오도 일부 하지만 그래서 네이버가 여전히 좀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구글을 이겨낼 수 있는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죠.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저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돈도 지금 잘 벌고 있습니다. 주가만 많이 빠졌지. 네.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뿐인데 이제 앞으로 AI 관련돼서 이거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매력적으로 바뀐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주가는 또 생각보다 많이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길게 보실 분들은 전 사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뭐 워낙 또 가상화폐 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예, 조금 그렇습니다. 예. 뭐 52주 최고가가 23만 5천 원대. 더 길게 보면 사실 40만 원대에 네이버가 고점을 형성했다가 계속해서 쭈루룩 이제 내려왔는데 앞으로의 밟아나갈 과정들을 보면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AI가 펼쳐지고 나서 초반기에는 칩 회사들, 엔비디아 같은 칩 회사들이 많이 선전을 했다면 이제 서비스 대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정말로 범용화된 서비스들이 서로 대결을 한다면 네이버가 이번에 발표한 비전은 상당히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AI와 관련된 뭐 HBM 한상 나올 때 분명히 이제 하드웨어와 관련된 버블이 언젠가는 끝날 건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고 뭔가 이제 돈을 쏟아부은 것에 대한 리턴을 하려면 결국은 킬러 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하는 회사들이 가장 먼저 주가는 좋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소프트웨어 회사들 위주로 먼저 반응들이 나오겠죠. 이제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가 HBM 공급한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도 주가 상승이 생각보다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사실 좀 텀이 좀 적재적소에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계속 늦어지면서 지금 11월 말 중순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AI와 관련된 킬러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회사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관점을 본다면 지금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형주 단에서는 뭐 다른 중소형 종목들이 뭐 위아래 뭐 변동성 있게 더 크게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투자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게 네이버 아닌가 말씀하셨던 대로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네이버 비전 발표 그리고 주가의 어떤 향후 전망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 뭘 다뤄볼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걸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오마의 현인, 네, 투자의 귀재, 네, 누군 줄 아시죠? 네. 물론 여기 계신 황교안 팀장, 이건희 팀장도 네, 투자의 귀재라고 네, 자평, 타평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대요. 449조 원으로 사상 최대. 이게 뭘 시사하는 걸까? 워렌 버핏은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싼 주식을 쌀 때 샀다가 나중에 네, 장기 투자해서 가치를 높인 다음에
수익을 거둬들이는 이런 식의 이제 투자 비법을 많이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죠. 자, 이런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이 얘기는 지금 주식의 가격, 전반적인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다는 평가를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직접적으로는 미국 증시 얘기가 되겠죠. 네. 뉴욕 증시 워낙 계속해서 고점에 고점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갈 건가? 이 얘기도 상당히 궁금한데 워렌 버핏이 시사점을 던진 것 같아서. 지금 미국 주식이 이제 PER 평균 20년 동안 이제 봤을 때 PER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익 실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싸질 때를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건 미국도 그러면 어떤 이게 일정 부분 어디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주도주가 바뀌면서 이건 PR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긍정론자분들이 있고 또 지금 너무 지금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여전히 지금 근데 이런 얘기들이 갑론을박이 있는 사이에 트럼프 당선으로 지금 기대감이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지금 오버슈팅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이 뭐 제 입장이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버핏 입장에서는 딱 정해진 기준이 넘어가면 딱 매도를 하는 거고요. 기준이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합니다. 그분도. 네. 사실은 그 코로나 터졌을 때 항공주 델타 항공 다 매도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분이 아주 적절한 가격에 잘 판 것도 아니고 그 뒤로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항상 저점과 고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뭐 혼자 개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보고 이 분석 끝에 이 정도 바운드리면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시는 거,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고 복수의 저희가 그 외에 이제 또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전히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도 언젠가 조정이 나올 거를 지금 버크셔 해셔의 입장에서는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마지막 주제로 삼아 본 건 요즘에 워낙 미국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미장에 가면 수익이 담보되는 것처럼 자칫 우리가 쏠림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가 향후 10년간의 S&P 500 수익률을 예측한 결과를 얘기해 놨는데 과거 10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어요. 이 얘기는 고점에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다. 혹은 고점이다. 이렇게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고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여기까지 흘러왔고요. 네. 올해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 투자하셨던 분들이 당연히 국내 시장보다는 성과가 압도적으로 사실 우월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뭐 제가 한번 지점에 통계를 내봤는데 사실 근데 그런 분들 그분들이 뭐 주식을 엄청난 공부를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좋으니까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미국 시장이 뭐 내년에도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사실 뭐 AI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워렌 버핏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도했지만 사실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 흐름 굉장히 또 좋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 갖고 있다라고 해서 워렌 버핏도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시장에서 하나의 투자자니까 의견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과 우리의 개인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고점에서 워렌 버핏은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면 정말 뭔가 자기 살을 깎아내면서 팔아야 되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과 워렌 버핏의 전략 또는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의 전략은 좀 분명히 다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래서 아직은 미국 주식은 조금 더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주식만 본다라고 하면 네.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의 허약한 체력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 파도에 맞고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프지만 현실은 받아들이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투자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